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백신의 예방 효과와 이상 사례에 대한 최종 점검을 거쳐 화이자 백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를 통해 5월까지 105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는데 정부 여당은 이달 안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오스트리아에 이어 독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보건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지면서 이탈리아가 E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자국 생산 백신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백신 부족 해소를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WHO가 공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프랑스의 올해 1월 신생아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13% 줄었고 이탈리아, 일본 등과 비슷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최종 임상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화이자 측이 제출한 임상 자료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과 발열, 피로 등 대부분 경증으로 파악됐으며 예방률도 95%에 달해 효과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자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 반응도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신청 39일 만에 허가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의 접종 시기와 대상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허가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코백스 도입 물량 5만 8천 명분과는 별개이며 이달 말 50만 명분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3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5월까지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모두 105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달은 35만 명분, 4, 5월에는 70만 명분의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이어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되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달에 약 35만 명분, 4, 5월에 약 70만 명분, 합해서 총 105만 명분이 도입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고위험 의료기관과 1차 대응 요원들이 맞게 돼 코로나19 백신이 군 수송기에 실려 제주도로 수송됐습니다. 군 수송기 C-130은 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송기에는 2,800도스 분량의 백신을 실은 1톤 트럭이 통째로 실렸습니다. 백신 접종 개시 이후 군 수송기가 투입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출고된 백신이 군 친욱 후 헬기에 실려 울릉도 해군 부대로 수송된 바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선박 수송이 기본이지만 보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정부는 헬기와 수송기 등 군 자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영업 제한 시간은 밤 9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네, 이 밖에 단계 조정의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정부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5단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0.5 단위로 나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간소화하고 영업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3단계부터 적용합니다.
단계 조정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기준 확진자가 주간 평균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10만 명당 확진자가 3명 이상일 때는 4단계, 즉 대유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밖에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활동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이 달라집니다. 2단계에서는 9명, 3, 4단계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요. 특히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영업장 운영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그룹에는 감염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유흥시설이나 무도장, 방문 판매 홍보관이 속합니다. 2그룹에는 노래 연습장이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이 포함됐고요. 학원이나 독서실 등은 3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다중이용시설 단계별로 운영 제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2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 3단계부터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식당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요.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아예 집합이 금지되고 학원이나 독서실도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서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일 때 이에 준하는 중증 상태나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써야 합니다. 또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을 확인받도록 해서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발열 체크, 칸막이 설치 등의 방식으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경우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번호 유출이나 방역 목적 외에 오남용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 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향후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대본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자 수기 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QR코드나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오는 18일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 피해 농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보궐선거 매표를 위한 꼼수라며 모렴치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62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4% 증가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9.2% 늘어난 10조 6,1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바일 쇼핑 비중은 70.5%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상품 분별로 보면 피자와 치킨 등 온라인 주문으로 배달되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조 2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0.3% 증가했습니다. S-오일 울산 공장의 육상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소방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해상 오염이 우려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그마한 포구에서 기름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구 바깥 바다로 기름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오일 펜스가 겹겹이 설치돼 있고 해경과 소방, 민간 방제사들이 부직포로 기름을 제거합니다. 오일펜스 설치 등으로 외 확산을 되지 않도록 확산 방지 조치를 하였고 방제 장비를 활용해서 지금 해상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는 포구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S-오일 울산 공장 지하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송유 관로는 바다 원유선에서 정유 공장으로 기름을 보내는 지름 106cm 크기입니다. 파손된 송유관에서 유출된 원유는 50배럴 8,000리터 정도 됩니다. 관로에서 새나온 원유는 인근 우수 관로를 타고 포구로 흘러들었고 13시간여 만에 파손 부위를 막으면서 원유 유출은 멈췄습니다. 빠른 방제로 바다 확산은 상당 부분 막았지만 기름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상에 있는 원유 부위에서 공장 쪽으로 원유가 이송되는 배관이 깔려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관로 중 일부가 지금 손상이 돼서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해경과 환경당국이 사고 원인과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오일은 지난 1월에도 해상 하역시설 부위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코오롱 측은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코오롱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허가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화이자 백신 품목 허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백신을 맞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식약처가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두 번째고 mRNA 백신으로는 국내 첫 번째 사례인데 예상했던 결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코백스를 통해 들어온 화이자 백신이 지난 2월 3일에 의약품 특례 수입이 승인됐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이자 백신 사용에 대한 정식 허가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품목 허가된 물량은 지난달 26일 코백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물량이 아니라 정부와 화이자가 직접 계약한 1,300만 명 분인 건데 최종적으로 허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 1,300만 명분을 제약사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인데요. 그렇다면 곧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접종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일단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다만 지난번 정부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 16세면 고2, 고3 학생들이 해당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일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연말에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적절한 시점에 청소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코백스로부터 상반기에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5월까지 총 105만 명분을 들여오겠다는 건데요. 백신 공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코백스 계약 물량은 총 1,000만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공급된 화이자 백신이 한 물량이 한 5만 8,500만 명분이고요. 네. 말씀하신 이번에 들어오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5만 명분인데 합치면 계약한 물량이 한 10% 남짓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아직은 백신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실제로 지금 코백스 물량뿐만 아니라 각 계약사별로 직접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그런 물량들이 언제 정확하게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차질 없이 잘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2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항체 조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조사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백신 접종자에 대한 항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자 중에 몇 %에서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 이러한 조사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 왜냐하면 이게 향후 백신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방역 정책에서도 이러한 관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조사는 실제로 백신별로도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수를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실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백신 정책, 방역 정책을 위해서라도 항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같은 백신을 맞더라도 나이나 개인의 면역력 등에 따라서 항체 형성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백신을 맞더라도 모든 접종자에서 항체가 다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형성 여부나 아니면 형성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보다는 면역 반응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체 형성률이나 항체가가 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동일한 연령대라도 개인별로 면역 반응이 서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도 어느 정도 편차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조금 전 항체 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백신을 맞은 의료진 2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200명 숫자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200명이라는 숫자는 충분치는 않다인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화이자 백신, 그러니까 의료진 같은 경우에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일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수적인 부분은 향후에 더 이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백신이 다양하게 접종이 되면 다양한 백신별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사망자 연령이 일단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저질환자가 백신을 접종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례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요. 역학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역학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례, 인과성 여부를 떠나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연령대가 다양하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 접종을 받게 됐을 때 체내에서 급격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기저질환이 실제로 중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저질환을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과 기저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이미 접종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에서 좀 면밀하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중증의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이나 예후면에서 취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선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 그룹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딜레마에 있는 상태인데, 예. 실제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백신 접종 후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을 좀 하시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기저질환자 중에서도 특히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백신 접종을 할 때 특별히 좀 더 주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저질환 중에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예. 이게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아나필락시스인 경우에는 실제로 혈압을 좀 낮춰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게 되면 뇌혈관, 뇌 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뇌질환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또는 뇌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백신과 이상 반응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려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침을 바꿔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크게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는 나라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독일. 하지만 최근 방침을 바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을 승인한 겁니다. Zweitens wird es wohl so sein, dass die Ständige Impfkommission, und dem folgen wir gerne, AstraZeneca auch für höhere Altersgruppen zulassen wird. Die neuesten Studien haben dafür ja Evidenz ergeben.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벨기에도 55세 이상에게, 헝가리 역시 60세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7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고령층 접종을 허용한 건 최근 나온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과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건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고령층에서 3, 4주 뒤 큰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That a single shot of either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or of the Pfizer vaccine works against severe infection among the over 70s with a more than 80% reduction in hospitalization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침을 바꿈에 따라 고령층 접종을 망설이던 다른 나라들도 속속 접종 승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제3국 수출을 유럽연합 가운데 처음으로 불허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백신 공급 증대와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했고 WTO는 오는 10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백신 주사를 한 번만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된 지 석 달에서 6달 사이의 사람은 이미 충분한 항체가 형성돼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che hanno contratto il Covid e che non vengono vaccinati e che possono, diciamo, hanno un titolo anticorpale molto alto, di conseguenza effettivamente queste situazioni ci sono.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호주 수출 또한 불허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외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자국 이기주의에 반대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앞에서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The rich countr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locking this, and this is absolutely inhumane at this time that we're putting profits above humanity.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면제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100여 개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논의했지만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과 11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미 보건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은 CNN 방송에서 지금 공중보건 권고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빨리, 더 멀리 퍼지라는 대형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3주 뒤면 유럽과 중동에서처럼 미국 여러 지역에서 환자 급증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일부 주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후퇴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올해 1월 신생아 수는 작년 1월보다 13.5% 줄었고 이탈리아의 경우 작년 12월 신생아 수가 21.6%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12월 신생아 수가 9.3% 줄었으며 벨기에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그전부터 출산율이 하락하던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 출산율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신생아가 약 30만 명 줄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도 2020년 인구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몇몇 지방정부의 보고를 보면 출생아 수 감소율이 2자릿수에 달했다고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널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경제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의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램지어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논문 7편을 검증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YTN이 더든 교수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알렉시스 더든 교수. 일본 우익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바로잡아온 대표 학자로 램지어 논문 반박 대열에도 앞장섰습니다. I know Professor Ramsayer well. For 30 years. Fine. I trust Professor Ramsayer. That's his scholarly reputation. But then I read the opening sentences and I said, what is this? 출판사가 램지어에게 이달 말까지 소명 시간을 준 건 역사 왜곡 논란을 흐지부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램지어 논문은 인쇄가 잠시 미뤄졌을 뿐 철회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 weeks seems like an awfully long time. Those of us who criticized the article had about 24 hours. 숱한 결함과 편향성을 드러낸 램지어의 논문은 더 있습니다. 더든 교수는 램지어가 최근 3년 동안에 쓴 논문 가운데 7편을 지목했습니다. 이 중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사를 왜곡한 논문은 수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나머진 이제 시작입니다. It's not that we're on a moment of pause, quite the opposite. This is a moment to really investigate
all of the claims in each of the articles that is being made. 더든 교수는 국내외 약 100명의 학자들이 검증에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램지어 논문의 29가지 결함을 찾아낸 에이미 스탠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도 YTN과 서면 인터뷰에서 재차 논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램지어 논문 배후에 있는 일본 우익의 조직적 움직임에 맞서 전 세계 지성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한다며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22개 영업 비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서 이번 주에 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이 개학이 미뤄지면서 4월이 돼서야 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등교는 5월이 되어서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이 학생들이 예정된 개학일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중에 2주 등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새학기에 직접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이 학생들은 대부분 좀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겠죠. 등교 수업이 집단 감염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안정된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겠는데요. 자, 아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텐데 해외에서도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여러 지역이 봉쇄를 풀고 규제 조치를 좀 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곳이 앞서 보도로도 만나보신 미국 텍사스주인데요. 텍사스주는 당장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이 모든 사업장을 100% 개방하고 규제 조치도 대부분 풀기로 했는데요. 미시시피주라든가 오하이오주와 같이 다른 미국의 주들도 비슷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 보건당국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면서 펄쩍 뛰고 나섰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비율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면서 반대로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심하다가 재확산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역 긴장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경고했죠. 네, 최근에 이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WHO는 다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입원과 사망 또 팬데믹과 관련된 이런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이 최근에 승인된 백신들은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백신이 사망이나 입원율뿐만 아니라 전파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팬데믹을 통제하는 데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국내 전문가들도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인데 예. 지금의 속도로는 사실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만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요. 네. 또 이 백신을 맞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일상 회복에 자꾸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받은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지역에 원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지역 대부분이 여전히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있다는 그런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당시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책임지고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역을 특별 재염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역 가운데 85%는 재염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은 상당 부분이 산림지대여서 모두 재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 그린피스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비와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 재염을 통해서 이 지역의 방사선 수치를 0.23 마이크로시버트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동안 이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또 이 목표치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도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린피스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5%는 아직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환경에는 국경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이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저희가 뭐 이 코너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예. 남극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또다시 대형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 남극 웨들해에 떠있던 브런트 빙붕의 조각인데요. 면적이 무려 127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이 빙붕의 균열은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관찰이 됐는데요. 지난달부터는 하루 1km씩 빠르게 균열이 진행이 됐고 예.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몇 시간 만에 수백 미터까지 이 균열이 벌어지더니 결국 이렇게 네. 빙산이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런 분리 현상은 이렇게 빙붕을 관통하면서 일어난 균열로는 이 10년 동안에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랬는데 이 빙산 자체의 크기만으로 보면 제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아직 이 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빙산이 몇 주나 몇 달 뒤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브런트 빙붕 근처에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구촌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음이온 팔찌 등 방사선이 함유된 일상생활 제품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마스크와 장신구 등 신체 밀착형 제품의 음이온 효과가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민간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생활 방사선 안전기준 위반과 부당 광고 제품에 대해서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남극에서 그동안 관찰된 적이 없던 오존층 파괴 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오존 파괴 물질 관측망을 통해 3가지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들이 북반구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 3가지 물질의 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물질들이 이미 남반구 중고위도 대기에 균일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화학산업에 쓰이는 에틸렌과 에탄올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청정에너지연구센터는 이산화탄소를 에틸렌이나 에탄올로 전환하는 효율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리 촉매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을 상용화 가능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풍토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켄가송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2022년 말까지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최소 60%를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아프리카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풍토병이 되면 아프리카 대륙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서도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죠. 네, DNA 분석 같은 최신 기술 속에서도 지문은 여전히 범죄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이 언제부터 범죄 수사에 활용된 건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들은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 현장의 지문을 감식해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지문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사람은 헨리 폴즈라는 일본에서 일하던 영국인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던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한 에드워드 모스라는 미국의 고고학자의 강의를 듣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물학자이기도 한 모스는 갑각류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왔는데 우연히 바닷가에서 조개무지를 발견하고 발굴에 뛰어들었습니다. 폴즈도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발굴을 도왔는데 하루는 조개무지에서 나온 토기 조각을 살펴보다 표면에 미세한 무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폴즈는 그 무늬가 다름 아닌 지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릇에 남은 지문을 보면 그 그릇을 만든 도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지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폴즈는 손가락 끝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자신의 환자와 지역 주민, 학생 등의 지문을 채집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폴즈는 자신이 수집한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병원에서 사소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소독용 알코올을 조금씩 빼내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물을 섞어 술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한 폴즈는 실험용 비커를 조사해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주변 사람들의 지문 카드에서 동일한 지문을 찾아낸 폴즈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추궁했고 학생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지문이 범인을 잡는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폴즈는 지문에 대한 철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문이 사람마다 모두 다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지문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폴즈와 그의 의대 학생들은 지문의 융선 모양을 면도칼로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융선이란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부드러운 선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융선은 예외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생겨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문을 손상해도 이전과 똑같은 지문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의 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신체가 달라지거나 몰라보게 바뀌는 얼굴처럼 이 지문도 성장하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지문은 어떤 환경에서든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확신한 폴즈는 네이처에 자신의 연구를 소개했고 범죄 수사에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폴즈의 논문이 나가고 한 달 뒤 네이처에는 윌리엄 허셜이 지문을 서명처럼 쓰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인도의 치안관이었던 윌리엄 허셜은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1858년부터 인도 사람들이 계약할 때 지문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폴즈가 먼저 지문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했지만 세상의 관심은커녕 세계 지문사에 그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폴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1930년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그 후 1987년 죽은 지 57년 만에 생전에 그가 그토록 원하던 지문의 업적을 어느 정도 인정받습니다. 지문이 진짜 범인을 찾는 데 쓰인 첫 사례는 1892년 아르헨티나 경찰 후안 부세티치가 문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두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를 검거한 일입니다. 이후 1901년부터 런던 경찰국이 지문 체계를 채택해 범죄 수사에 사용되었고 1960년 후반에는 지문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라이브 스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이 분야 기술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문은 왜 있는 것일까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인류학자 니나 아블론스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손가락, 발가락 끝의 지문은 영장류가 나무를 잘 타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부 표면의 미세한 굴곡이 나무를 잡을 때 미끄러지는 걸 방지한다는 것이죠. 한편 2009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지문의 기능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미끄럼 방지 기능보다는 촉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한 구조라는 건데요. 연구자들은 특히 섬세한 질감을 느낄 때 지문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끝이 물체의 표면을 지나갈 때 진피에 있는 신경 말단인 파시니소체가 진동 형태로 감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문이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신체적 코드인 지문. 이 같은 지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DNA의 요소가 아주 유사한 일란성 쌍둥이조차 지문만큼은 다르다고 하니까 이 지문의 세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입소자가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네, 면회객은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써야 하고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합니다. 입소자와 가족, 친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